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2분 동안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경제와 외교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영향을 끼칠 거란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어떠한 입장도 밝히거나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처럼 특검 요구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란 생각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질의에도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 앞으로 재판 관계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선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 평가가 담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소통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생 현장에서 어렵고 불편한 부분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 앞서서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국정 운영을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20여 분간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앞으로 3년의 계획을 국민보고라는 이름으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한 것을 예로 들며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성장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새로 만들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것이 민심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력을 부탁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아이돌봄 지원법 등 처리에도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고 소통을 늘리겠다고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야당은 불통의 모습을 그대로 되풀이했을 뿐이라면서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희용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성과와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을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정수석 대변인은 이제는 갈등이 아닌 협치, 정쟁이 아닌 소통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등의 먹고 사는 것이 협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협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이 민생과 소통을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호평한 겁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YTN과 만나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국정 현안을 진솔하게 소상히 이야기한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부터 특검이라는 걸 받기는 어려운 대목이었고 당의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반면에 야당에서는 날선 비판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호평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보고는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냐며 윤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김 여사는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YTN과 통화해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느꼈을 답답함을 전 국민이 느꼈을 거라고 짚었는데요. 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정 기조 변화인데 이번 회견에서도 그런 내용은 읽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대하고 최상병 특검법도 사실상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 걸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예고할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 내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나오셨는데요.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도 두 분과 2주년 기자회견 짚어봤는데 지금 막 여야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아주 답답했을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저도 굉장히 답답했어요. 뭐 대통령이 국정 동력이 워낙 떨어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뭔가를 할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조금은 가졌습니다만 역시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최상병 특검 모두 다 거부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 꼭 기자회견을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소통하면서 경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경청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바꾸겠다. 국정 기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밋밋하고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눈에 띄는 변화의 로드맵은 오늘 안 담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제 평가가 박합니다. 잘한 거는 이게 좀 잘했다고 하고 오늘 보면 이제 그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부인 문제도 깨끗하게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최상병 특검도 공수처가 미진함에게 내가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변화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불통이다. 자꾸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 같아서 예. 참 안타까워요. 예, 오늘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연 2주년 기자회견인데 긍정적인 변화도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이제 만시지탄이죠. 이렇게 잘하시는데 저는 왜 이제까지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보십시오. 각본이 없지 않습니까? 기자가 손들먹에 어떤 질문해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전 답변을 잘했다 봅니다. 예. 잘했다고 봐요. 따라서 이제 그 앞으로는요 이런 기회 좀 자주 가지 됩니다. 이런 기회를 예. 저는 왜 이제서야 할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이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좀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질의응답 형식이나 이런 기자회견을 임한 대통령의 태도나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통 속에서 대통령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역시나 좀 아직까지는 대통령께서 말을 많이 하는 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경청이잖아요. 듣고 그걸 바꿔주셨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는 뭐 신속 수사를 지휘할까? 또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수사를 지켜보자, 검찰을 믿는다, 좀 기다려보고 미진하면 내가 먼저 나서겠다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준석에 대한 수사나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말 신속하게 했잖아요.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검찰을 신뢰한다고 하니까 국민들과는 어긋나는 서초동의 문법을 계속 쓰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답변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관련 답변이겠죠. 그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뭐 도이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특검 문제도 뭐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그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그 수사 그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앞두고 이른바 뭐 열공을 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지를 계속 다듬었겠죠? 예. 근데 이거 도이치 모터스 있죠? 예. 우리가 수사를 할 때는 이제 이름을 가리고 보면 돼요. 김건희라는 이름 세자를 가리고 예. 일반인이었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김건희 여사처럼 이제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근데 전부 기소 안 했어요. 한 명 기소했는데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김건희 이름을 가리고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기소 안 할 거 아닙니까? 100명이 다 기소가 안 됐으니 이게 맞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윤석열 때 털었습니까? 근데 기소가 안 된 거예요. 이걸 23억 벌었다고 하는데 판결문 보세요. 수익 산정 불가입니다. 수익 산정 불가. 이거는 이제 일방적인 거래소나 주장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그 파우치 있죠. 그거는 최재형 목사가 MBN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처벌 안 된대. 왜? 직무관할수였기 때문에. 원래는 준 사람이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받은 사람은 배우자가 없어요. 근데 본인 처벌 하려고 직무관할수가 없다. 나는 그냥 취재 목적이지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목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범죄가 안 되잖아요. 이거 캐려고 100억짜리가 특검합니까? 300만 원짜리 파우치 캐가 벌금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벌도 안 되지만 이거 캐려고 100억짜리가 특검합니까? 이제 그
민주당은 매일 검찰공화국 욕했잖아요. 이게 특검공화국, 검찰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중독증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아니 뭐 특검이라도 해보고 중독증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특검을 한 번도 못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래요. 왜 대통령 부인이 그냥 300만 원짜리 파우치백을 받냐 이거예요. 명품백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받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사건이 확인되는 것이지. 300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무슨 죄야? 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한다 이런 생각 들고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몇 명에 대해서 뭐 한 명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은 23억 수익 봤다라고 검찰 보고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장모가 매도 의견을 내고 김건희 여사가 매수하고 그러고 나서 증권사 직원한테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팔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넣은 것들이 다 녹음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 이거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에 관여된 거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열심히 팠는데 안 나왔다. 예. 무혐의 처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무혐의 처분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23억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거래소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판결문까지 다 봐야죠. 그래서 수익 산정 불가로 놓고 권오수 회장이 왜 집행유예에 놓습니까? 검찰 주장에 하면 100몇십억 벌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수익 산정이 안 되니까 집행유예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23억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김건희 여사가 파우치백 위에 얼마나 다른 걸 많이 받았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개인적인 추정이죠. 추측이고 예. 사실이 아니라는 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원석 총장이 명품백 관련 수사 속도 내야 한다고 지시를 했잖아요. 이 수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도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아마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저는 도이치모터스에 이렇게 끌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같이 무혐의했으면 돼요. 100명 같이. 근데 끌다 보니까 오해를 샀는데 제가 검찰에 물어보니 예. 김건희 여사는 이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잖아요. 권오수 회장하고 공범이 돼야 공소효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만 저는 늦었다 보고 이번에 아마 이제 그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냥 서면 조사나 또 방문 조사는 안 맞으니 그렇다면 이제 영부인을 이게 여러 번 소환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파우치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도 조사 같이 해서 아마 둘 다 이게 떨어버리는 서면 조사 형태가 아니라 직접 부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불러서 이제 예. 도이치와 파우치를 같이 처리한 이럴 가능성도 저는 있고 이렇게 하면 그래야만 이게 국민들이 좀 납득하지 않을까요? 그냥 서면 조사보다는 아마 이제 소환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모습 이게 저는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그것도 중요했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표현으로 어떤 태도로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였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했는데 보여주실까요? 지난 2월에 있었던 KBS 대담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오늘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어 선택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저번 총선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박절하지 못했다 저거였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은 확실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액수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드려야 된다는 게 명확하다 말씀드리고요. 잘 하셨다. 다만 이왕 잘 하신 김에 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뭐 특검 가기 싫으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가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에게 빨리 수사 지휘를 해서 소환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국민께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께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사과라는 단어를 명확히 쓰긴 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으로 어느 정도는 좀 매듭 지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듭 지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결국에는 수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수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저는 모순되는 게 명품백 사건은 부정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처벌 규정이 없는데 특수부 검사를 왜 3명이나 투입해서 이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진즉 수사해서 무혐의 털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실에 이용됐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국민의 민심을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늘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전국의 핵으로 떠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상병 특검은 이제 아까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이제 포렌식도 했고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처의 수사관들은 문재인 정권 때 다 임명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굳이 자기 자리를 걸고 봐줄 수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한 3달 뒤에 규명되느냐 지금 되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오히려 공처가 저는 더 잘할 수 있다 봐요. 오히려 이제 특검이 됐을 때 정치 공방을 흐르다가 특검이 성공적으로 끝난 게 드물어요. 따라서 저는 공처의 수사를 보고 그다음에 이 특검을 미진하면 한다. 아까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 변호사님이 모르는 사람한테 왜 파우치 받았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이 제가 4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야 당신 서 변호사 아버지하고 내가 고향에 친했는데 너 방송도 하고 좀 성공했네. 선물 뭐 양주도 하나 줄 수 있고 제가 들고 재판할 때 들어 가방 하나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모 아버님의 친구라고 고향 하니까 예. 받은 그 선물 놓고 한 거지 이걸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경위를 보면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서정욱 변호사하고 또 영부인은 입장이 조금 다른 거니까요. 예. 약간 다르죠. 예.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김혜경 여사처럼 이게 공금으로 버카로 뭐 샌드위치나 초밥 산 것도 아니고 김정수 여사처럼 특수활동비나 공금 관봉권으로 뭐 가방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이거 것도 선물이에요. 의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혹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혹이죠. 예.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상당히 좀 정쟁이 될 것 같은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거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되고 192석을 야권에 준 걸 야당이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게 놔둬서는 맡겨서는 변화가 없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표를 받았으면 당연히 해야죠. 국민들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해서 잘못한 사람들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딸랑 그냥 뭐 사단자까지 있는 거 다 의도적으로 빼고 나서 대대장만 기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특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보좌관을 통해서 뭔가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갑자기 호주에 대사로 보내고 출국 금지 상태에서 너무 석연찮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가 없다면 특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공수처 수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그 수사의 관점은 윗선 어디까지 갈 건가, 대통령실까지 겨눌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이제 부당하게 뭐 외압을 행사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아마 대통령실에 이제 안보실 있잖아. 예. 여기까지 이제 조사를 하겠죠. 뭐 저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민주당이나 야당은 이제 사람의 생명값을요 너무 이게 자기들 정치의 편에 따라서 좀 차별하는 것 같아요. 최상병의 죽음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서해 공무원의 북한의 만행에 의해서 죽고 시신까지 소각된 거 이거 민주당이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특검하자 문재인 대통령 그때 유엔 종전선언 할 때 이거 특검하자고는 왜 민주당이 말 안 합니까? 서해 공무원의 죽음하고 최상병의 죽음은 똑같은 값어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서해 공무원도 미완이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기순용사 2명 강제 북송도 특검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특검하면서 최상병 특검 주장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죽음까지도 자기 정쟁에 유리한 죽음만 가져오는 거예요?
천안함 죽음 이런 걸 또 언급도 안 해요. 모든 생명값은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박지원 지금 당선자 다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소했는데 뭘 특검을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수사부에 안 됐잖아요. 그거 문재인 대통령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윤석열 결정했다고 정부에서 잠시만요. 안 했겠죠. 논점이 너무 확산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철저하게 먼저 지켜보고 미진하면 그때는 나라도 나서서 특검하자고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의 반응은 제가 잠시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질문도 2번이나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답변 들어보시죠.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그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발언 들어봤는데 다소 건조한 저런 답변이 나오니까 기자회견 말미에 기자들이 언제 다시 만날 거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갈등이 정말 뭐 풀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임기가 3년 남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여당 지지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192석 야당에 의해서 레임덕이 당한 상황인데 당 내에서조차도 차별화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탈당 요구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아무래도 한동훈에게 몰입되어 있는 것보다는 뭐 홍준표 대구시장 또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대통령 나중에 후보들을 좀 관리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어떤 방식으로 나서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만간 뭐 오찬이든 만찬이든 만남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하고 전당대회 정말 나올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먼저 근데 그 여당의 사정은 제가 이 변호사보다 좀 더 잘할 것 같으니 예. 지금 근데 여당에서 뭐 한 위원장만 지지하고 윤 대통령만 지지하는 분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그 보수 국민들은요 예. 윤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한 위원장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팀이 되라. 예. 서로 화해해서 이제 그 힘을 합쳐라. 예. 이게 압도적인 여론입니다. 압도적인 여론 예. 이렇게 보이고 둘이 빨리 화해해라.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은 원래 성격이 예. 좀 이게 텁텁하게 이게 뒤끝이 잘 없어요. 아마 윤 대통령은 제가 표정 보니 다 풀린 것 같아요. 아, 오늘 표정 그렇게 읽으셨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뒤끝이 없어요. 보는 분에 따라 좀 해석은 다른 것 제가 같습니다. 이게 총장 때부터 여러 번 뵀기 때문에 예. 딱 보면 알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한 위원장이 이제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 한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때 그 파우치 김경률 회계사 마리 앙토네트 있잖아요. 예. 그때 자르라 갈등이 하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그 이후에 대파나 호주 대사 이종석 이런 것 때문에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섭섭함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의료 담화 있잖아요. 예. 이게 가장 섭섭했대. 의료 개혁 그 담화 좀 이게 융통성 있게 하지. 2,000명을 고집하는 바람에 그때 막 뒤에서 브리핑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만둘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보도가 있었죠. 예. 예. 아마 이제 그 한 위원장은 섭섭함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 위원장이 풀어야 됩니다. 예. 본인은 윤 대통령 반윤으로 가서는 이게 미래가 없어요. 먼저 전화해야 됩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계속 전화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진석 실장이 예. 두 분 만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아마 이제 한 위원장이 결정하면 저는 두 분이 만나서 20년 전에 20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런 사이잖아.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이번에 전당대회는 아마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안 나올 거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계속 나온다는 쪽으로 하루에 한 1%씩 옮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나온다가 예. 8, 90이었거든요. 그건 출처 여쭤봐도 됩니까?
8, 90인데 예. 이제 그 조금씩 출마 쪽으로 마음이 약간씩 기운다. 뭐 출전하는 게 저는 뭐 저 김영동 비서실장하고 통화해보고 몇 번요. 예.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 그분 주위에 뭐 예. 여러 개 이름 못 한동훈 밝히는 전 친구들도 위원장 있잖아요. 측근들, 예. 또 제 대학 후배니까 그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물어봤더니 예. 출마 쪽으로 하루에 1%씩 아. 조금 오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그 전당대 시기라든지 예.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지금은 이제 반반으로 봐야 돼요. 1%씩 옮겨진다 그러면은 전당대회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책임론이 예. 희석될 거 아닙니까? 책임론이 저 희석되니까. 충전 시간도 더 예. 많이 가진 거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전당대회 시기 놓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시기를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8월 정도로 얘기하니까 또 왜 맘대로 늦추냐 당내에서 반발이 큰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한 40일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비대위원 인선이라든가 또 이게 룰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굉장히 어렵게 당시 100%로 바꿨는데 민심 5대5로 바꾸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동훈 전 장관이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싶고요. 또 대통령은 반면에 우리 민정수석실 신설했잖아요. 저는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게 한동훈 장관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인사관리단에서 인사관리했죠. 그리고 검찰 또 법무장관이 어느 정도 장악을 해줬는데 한동훈 장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정수석 자리를 신설한 걸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윤재욱 원내대표도 8월로 늦추면 안 된다 그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왜 당대표 행세를 하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좀 앞당겨지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예. 아마 이제 대통령실의 기류는 예. 이번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 기류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예. 이철규 인터뷰라든지 예. 모든 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원들이잖아요. 당원들이 볼 때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맞짱 떠가지고 이게 제대로 싸울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여론이 많아요. 예.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한동훈의 등판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뭐 충분히 등판 가능성이 있고 이때 중요한 게 대통령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을 대통령이 막아서는 안 되고 예. 저는 충분히 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된다. 예. 아까 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예. 앞으로 이게 독자적 정치인으로 커나가니까 예. 그걸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 워낙 지금 위기 상황이고 예. 대안이 없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앞으로 걸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는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오랜 기간 같이 있었고 또 자신의 생각들을 가장 제일 받아줬겠죠. 검찰에 있을 때는. 근데 정치로 나오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하다 보니까 서운한 감정은 있겠습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다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잘해야지 한동훈 장관의 어떤 길이라든가 폭, 또 원희룡 전 장관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폭들이 넓어지는 것이지 대통령이 지지도도 안 되고 인기도 없다, 변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 차별화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꾸리는 게 상당히 좀 바쁜 그런 시기인데 오늘 원내대표 선거도 또 오후에 있더라고요.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3파전인데 어느 쪽에 좀 힘이 실릴 것 같으세요? 뭐 가장 이게 속설에 원내대표 선거 예상하는 게 제일 어렵다. 예. 이런데 속설이 있지만 반장 선거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 그래도 저는 추경호 의원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두 가지가 첫째는 이제 권력별로 이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영남권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 때 그 기재부 장관까지 하신 이런 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개파색은 좀 얇고 옛날에는 이제 친박이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과도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그다음에 영남권 의원이 워낙 많고 뭐 여러 걸 봤을 때는 추경호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좀 너무 TK 정당으로 머무는 거 아니냐. 수도권 의원이 좀 나서야 된다. 수도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TK 쪽으로 너무 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를 또 수도권 하면 되잖아요. 예. 뭐 한동훈 위원장이든 나경원 예. 대표든 예. 또 대표가 이게 균형을 잡아주니까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오늘 대진표를 다 짜고 가시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공화국,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이틀 전 공개된 뉴탐사가 입수한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인 조카 장시호 씨가 지인에게 2017년 재판 당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시호 씨는 2017년 삼성과 관련된 뇌물과 횡령죄로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돼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보여드린 장시호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사들의 범죄 행태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따박따박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습니다. 네,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제 최고위원 회의 장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기를 한 거니까 저희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정농단 특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장시호 씨와 담당 검사가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 혹은 회유를 했다 이런 의혹들인데요. 어느 정도 좀 근거를 갖고 나온 얘기일까요? 이게 어떤 의도적으로 갖고 장시호 씨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검사가 거짓말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걸 재판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수사가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한명수 사건 수사 때 한만호 전 회장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설마 있었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이번을 계기로 좀 수사가 제대로 돼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검사 입장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음해다, 사실이 아니다, 검사 인생을 걸고 이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심지어 이게 저처럼 아마 이 변호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이게 변호사들도요. 의뢰인이 오가 물어보잖아요. 그 판사 좀 친해요? 그 판사 좀 알아요? 이러면 이게 제 대학 동기인데 실제 학교 다닐 때 얼굴도 몰라요. 근데 대학 동기인데니까 좀 친분을 과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사건을 맡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게 사적으로 친구한데 내 이 검사하고 진짜 친해. 이 검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떠벌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많다 봅니다. 부풀려졌을 그렇죠. 것이다. 이걸 이게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예. 충분히 저는 과장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이렇게 평가해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이게 해당 검사의 명예와도 이제 관련된 거고 그 당시 수사의 신뢰와도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지금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저 싱크 다한 말이 이거는 이제 감찰할 일이 아니고 탄핵하고 형사처벌해야 된다 하니까 예. 또 이게 민주당에서 또 탄핵하자 검사 이정석 검사처럼 예. 어떻게 할지 이게 또 고발할지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제 말은 저 정도 녹취록만 가지고 예. 저 검사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장시호 씨가 딴 사람하고 하는 목소리잖아요. 예. 이것만 가지고 이게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추가적 근거가 더 뒷받침돼야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좀 궁금증도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진행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악명을 떨친 이른바 김미영 팀장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전 현지에서 체포됐지만 추가 범행을 저질러서 한국 송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다가 탈주까지 한 겁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우리 경찰은 지난 2021년 현지 경찰과 공조해 필리핀에서 김미영 팀장을 붙잡았습니다. 김 팀장은 전직 사이버 수사대 경찰 출신인 50대 박모 씨로 2008년 술해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경찰에서 배운 수법을 활용해 4년 만에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변신한 박 씨는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미영 팀장이란 문자 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뒤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챈 겁니다. 2014년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 2만여 명, 피해 금액은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환급인지세 28만 원과 탁증 보험료로 책정된 요 140만 2,326원 역시 저희가 다 환불 처리해드릴 거세요. 박 씨는 그러나 체포된 뒤에도 현지에서 인신매매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받느라 강제 송환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우리 사법당국 처벌을 피하려고 일부러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버틴 건데 박 씨는 이달 초 현지 법원 재판에 출석했다가 노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경찰이 박 씨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합니다. 외교부는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박 씨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필리핀 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해 구속된 20대 의대생의 신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피해자의 정보까지 노출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빚었던 디지털 교도소가 최근에 다시 등장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 헤어지잔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사건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A씨의 이름과 얼굴, 학교, 개인 SNS 주소까지 거의 모든 신상 정보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논란을 빚고 폐쇄됐던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로 4년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지난달 다시 문을 연 이 사이트에는 범죄 혐의자 80여 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는데 사회적 논란이 된 성범죄 사건 등을 맡았던 전현직 법관의 신상까지 담겼습니다. 과거 이 사이트는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빚었고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문을 열면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라고 지목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척하고 탄압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구나 강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더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번 의대생 살인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서 숨진 피해자의 사진과 SNS 주소까지 퍼졌습니다. 유족들이 직접 나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해당 사이트에 허위 정보가 올라와 피해를 입었던 대학 교수는 단 한 건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표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 명의 피해자가 정말 적은 수라도 그런 피해를 받는다는 건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의 불법성을 검토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릴 방침이지만 해외에 있는 서버를 바꿀 경우 재등장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씨의 소속 대학이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의과대학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규정상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가운데 하나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40대 운전자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개포동 양재대로를 달리다가 개포 지하차도 근처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횡설수설한 모습을 미심쩍게 여긴 경찰이 마약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부산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서 추적한 끝에 오전 11시 반쯤 경북 경주에서 용의자 B씨를 붙잡았습니다. 유튜버인 A씨와 B씨는 법원을 출석을 앞두고 있었고 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찰을 빚은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사라지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10시간이나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관련 법에 허점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흰색 승합차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후미등이 꺼지고 운전석에서 남성이 내려 어디론가 향합니다. 차를 세운 곳은 주차장 입구였는데 날이 밝은 뒤에도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입주민이지만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입주민이 차단기를 열어달라며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대로 차를 놓고 가버린 겁니다. 그나마 주차장 입구가 입주자용과 방문자용으로 나뉘어 있어 차량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방문자분들은 후문 쪽으로 돌아가거나 입주민들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계속 불편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만남조차 불발됐습니다. 결국 10시간이 지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차량을 긴급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에서도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가진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5시간이나 아랑곳하지 않다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도로나 주정차 금지구역에선 견인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부나 주차장 입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몇 시간 승강회를 벌인 뒤에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정의에 사유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방안, 공동주택 사유지 주차장의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계류된 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전남 무안 남학신도시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건설한 신축 아파트가 역대급 하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입주 전 사전 점검에서 하자 접수가 5만 건이 넘게 폭발해서 이 군청이 외부 업체를 동원해 안전 진단에 나섰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 전남 무안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외벽 틀이 일직선에서 벗어나 기차 레일처럼 완만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 휜 상태가 이렇게 쉽게 보이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바닥도 구부정하게 보시는 것처럼 마감이 됐고요. 심지어 외벽 창과 바닥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서 위아래층으로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합니다.
이달 말 입주 예정인 전남 무안군 남학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의 모습입니다. 모두 830가구 규모로 지난달 사흘간 진행된 사전 점검에서 하자 접수가 5만 건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4위 건설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총괄했다고 믿기 어려운 마감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준공 허가를 담당하는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개 민원을 100건 넘게 올리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무안군청도 외부 업체와 함께 안전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군청은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확실하게 보수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을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입주 예정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가 달리 치솟는 고물가 속에 건축 자재비를 비롯한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정비 사업은 그야말로 황금 아래 거위였지만 치솟은 공사비로 인해 이제는 조합과 건설사 모두가 고개를 젓는 찬밥 신세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9년 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말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지만 건설사 한 곳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현장 설명회 왔던 10개 건설사 중 어느 곳도 사업 제안서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나름 최대한 높은 공사비를 제안했는데도 맥없이 유찰된 데 대해 조합은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고 실망은 하죠. 우리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시공자들이 조합을 길들이기 위한 카르텔을 형성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요. 재건축 열기가 가장 뜨거운 강남에서마저 이처럼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사 원가가 이미 크게 오른 데다 추가 상승도 예상돼 건설사로서는 웬만한 가격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공 능력 10위권 건설사 가운데 무려 7곳이 올해 1분기 정비 사업 수주 실적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도 거의 대부분이 공사비를 올려 재계약 협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2017년 3.3제곱미터당 569만 원의 공사비를 계약을 했던 서울 서초구의 이 재건축 조합은 최근 1,300만 원, 2.3배로 불어난 공사비로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나마 울며 겨자 먹기로 재계약을 합의한 곳도 있지만 늘어난 조합은 분담금으로 재계약에 실패해 결국 분쟁으로 접수되는 건수도 최근 몇 년 새 늘어났습니다. 분양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업계가 소위 알짜배기 단지에만 집중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당분간 비인기 지역, 비인기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요원해 보입니다. 더욱이 최근 위축된 부동산 경기로 어렵게 재건축을 해도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는 위기감이 정비 사업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흑자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 3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째 흑자 행진으로 규모도 직전 달보다 커졌습니다. 수입액이 소폭 반등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커졌지만 이를 만회할 만큼 수출 회복세가 강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6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경상수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품 수지 흑자가 8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수출 호조의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만 16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상반기 흑자 전망치인 198억 달러의 85%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수출의 회복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 1, 4분기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연간 전망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전망한 올해 연간 흑자 규모는 520억 달러입니다. 수출 중심의 흑자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 중동 위기 양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변수도 여전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은 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마른 김과 조미김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 관세를 시행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김 수확기가 시작되기 전인 9월까지 이 한시적으로 마른 김 700톤, 조미김 125톤에 한해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강도영 해수부 장관은 김의 조속한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 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인 야후에 있던 유일한 한국인 이사진마저 교체되면서 이 라인에서 네이버가 배제되는 것이 현실화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거듭 요구한 가운데 라인 야후는 네이버의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我々からの要請内容で言いますと、おっしゃる通り、ソフトバンクがマジョリティを取る形での変更というのが大前提となります。 라인 야후의 모 회사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사실상 요청한 겁니다. 이어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도 끝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委託の終了は基本全部していくという方向性になりますので、ネイバーとの関係性というのは非常に事業面でも非常に薄くなっていくというか。 이와 함께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를 새 이사회에서 퇴진시키고 구성원 전원을 일본인으로 채웠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의 두 차례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네이버가 라인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인 야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면서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라인 야후 측이 소프트뱅크가 최대 지분을 갖는 형태로 자본관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네이버 측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측은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따라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 아래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네이버 출신인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가 라인 야후 사내 이사에서 제외된 결정에 대해선 자본관계 재검토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많은 돈을 번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된 첫날, 알뜰 선물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잇따랐습니다. 모니터링 능력이 있는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시범적으로 거래가 허용됐는데 안 뜯은 상품이어야 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실온 보관 제품이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상품도 안 됩니다.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1년에 10번 이하, 누적 판매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용자 편의와 또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인데요.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가이드라인이 제공돼 있니 꼭 확인하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고거래라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 거래를 한 사람들에게 신고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매년 안내를 하지만 거래량 급증에 따라 올해는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국세청은 어떤 사람들에게 신고 안내를 했는지 요건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반적 거래가 아닌 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서 중고거래 자료는 물론 공유 숙박, 유튜버 외환 거래 자료를 구축해서 신종 탈세에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계 탈세와 신종 탈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방청별 포렌식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직구 분석 시스템도 이달 안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혀 면세 혜택을 악용해 들여온 뒤 쪼개서 파는 수법도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슬라임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고 학용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왕구 5개와 학용품 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어린이용 필통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46배 많이 나왔고 어린이용 샤프 펜슬 금속 팁에선 기준치를 1.6배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상품이 잇따라 판매되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을 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다음 주 발표를 목표로 해외 직구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제품 등 유해한 생활 밀접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에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 협력하는 방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무섭게 성장하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이 7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의 무섭던 상승세가 꺾인 배경에는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업체의 초저가 공세가 꼽히는데요. 소비자를 쿠팡에 묶어두는 이른바 로긴 효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건데 김범석 의장 역시 실적 발표 도중에 중국발 위기를 거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New China commerce entrants remind us that barriers to entry are low and consumers can switch shopping options faster in retail than in almost any other industry, within seconds and with a swipe of the finger. Customers cast a new vote with every purchase they make and will not hesitate to spend their money at another venue they deem to be better. We have to win their vote each and every time by offering them the best selection, price, and service. And we strive relentlessly to make that value proposition better every day. 미국 보잉사의 화물기가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아서 동체로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잉사 항공기들이 각종 사고에 휩싸이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그 후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내려앉은 항공기가 앞바퀴가 아닌 기체 앞부분으로 착륙을 시도합니다. 육중한 기체와 활주로가 마찰하면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위험천만했던 착륙이 무사히 마무리되자 대기하고 있던 소방차부터 몰려와 사고를 수습합니다. 화물 운송업체 페덱스 소속 보잉 767 화물기가 랜딩기어의 고장으로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자 동체로 bi상 착륙하는 장면입니다. 공항 측은 훼손된 활주로를 임시 폐쇄하고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Uçağın pistten alınması gerçekten şimdi söylememiz çok zor bir şey. Önce soruşturmanın bitmesi lazım. Arkasından hava yolunun uçağına ne yapacağına karar vermesi lazım.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에선 연초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난 1월엔 5,000m 상공을 날던 여객기에서 창문과 벽체가 뜯겨나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3월과 4월에도 활주로에서 이탈하거나 이륙하던 순간에 엔진 덮개가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미국 상원에선 청문회까지 열렸고 보잉사의 내부 고발자는 생산 속도를 높이려고 여객기 제조 방식을 편법으로 바꿨다고 폭로했습니다. In a rush to address its bottlenecks in production, Boeing hit problems, pushing pieces together with excessive force to make them appear that the gaps don't exist, even though they exist.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아 최근에 막 이륙한 여객기에서 이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장악하면서 구호 물자가 들어갈 길도 막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전면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 병사 4명이 숨진 뒤 폐쇄됐던 가자 남부 분리장벽 인근 케렘 샬롬 국경검문소. 이스라엘군이 구호 트럭이 드나드는 걸 사흘 만에 허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 구호품을 가져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라파 국경검문소 통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국제기구들은 가자 지구엔 인도주의적 위기가 이미 닥쳤다고 호소합니다. For example, one of the 3 hospitals in Rafah, Al-Najjar, had to be abruptly vacated yesterday as it was located in the areas subject to the evacuation orders sent out by the Israeli Defense Forces. 세계보건기구 역시 국경이 막히면서 가자 지구로 연료를 반입하는 게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자 남부 병원에선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료가 사흘치만 남아 의료 서비스가 끊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라파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선적을 보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고폭발성 탄약 1회분 배송을 일시 중단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확정하진 않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Again, I think we haven't made any decisions. We did pause as we reevaluated some of the security assistance that we're providing.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미국의 이런 결정으로 인질 석방 협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또 이집트에서 재개된 휴전 협상과 관련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협상단은 한동안 카이로에 남아있기로 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규모 폭격을 퍼부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서방 국가 대응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 달에 있을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건물이 형편없이 부서졌고 잔해가 떨어져 2명이 다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승리한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 특히 발전 송전 시설에 대규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손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당국은 산업용 전력을 제한해야 했고 민간인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주 키슬리우카와 도네츠크의 노보칼리노베 등 최전선 마을 2곳을 추가로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공세 수위를 높이자 서방 국가의 대응도 바빠졌습니다. 유럽연합 EU는 14차 대러 제재 논의에 착수했고 영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창출된 4조 원대 수익으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자국 주재 러시아 국방무관이 첩보 활동을 했다면서 추방한다는 계획을 밝혀 러시아에 반발을 샀습니다. Our message to Russia is clear. Stop this illegal war. Withdraw your troops from Ukraine. Cease this malign activity.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서방 각국의 의사표명도 이어졌습니다. Gestern habe ich mit Zelensky
telefoniert und wir haben sprachen über diese Friedenskonferenz in der Schweiz. Selbst werde ich natürlich da sein. 이 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참석도 확정된 가운데 러시아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